평생 일본의 2등 국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오키나와 독립을 외치던 청년 아라가키 켄. 그가 자신의 지방 가보인 부적을 한국 학자에게 보여준 순간 소름 돋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부정하던 류큐 왕국의 시조가 사실은 고려인이었다는 증거가 쏟아지자 일본 우익들은 패닉에 빠졌고 오키나와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형제를 외쳤습니다. 700년 전 제주도를 떠난 삼별초가 어떻게 오키나와를 건국했는지, 그리고 그 피가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렀는지 가슴 뜨거워지는 핏줄의 증명,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오키나와를 단순한 일본의 휴양지로만 바라보실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7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이 깨어나는 순간에 대한 저의 생생한 목격담입니다. 제 이름은 한태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학계에서는 꽤나 삐딱한 이단아로 통합니다. 남들이 교과서만 파고들 때 저는 땅속에 묻힌 진짜 이야기를 찾아 헤매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제가 오키나와 나아 공항에 내린 건 습한 바람이 온몸을 휘감던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해 전 화재로 전소된 슈리성의 재건 사업에 한국 측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류큐 왕국의 궁전인 슈리성은 일본의 성이라기보다는 중국이나 한국의 건축 양식과 훨씬 닮아 있었기에 제 조언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복원 현장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독 슈리성 정전의 지하 기초 공사 구역에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겉으로는 안전 문제라고 했지만 제 본능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거나 혹은 무언가가 나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인부들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현장 감독관들은 수시로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사건은 작업 3일차 되던 날 오후에 터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한 열기가 현장을 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하 5m 지점에서 굴착 작업을 하던 인부가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멈춰, 멈춰, 무언가 걸렸어. 굴착기의 거대한 삼날이 멈추고 흙먼지가 가라앉자 검붉은 흙 사이로 낯선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일본 측 수석 연구원인 다나카가 사색이 되어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나카는 급하게 인부들을 물리고 자신의 몸으로 그 물체를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미 그 틈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깨진 기와 조각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돌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와에 새겨진 문양 때문이었습니다. 류큐 왕국의 상징인 두 개의 쉼표가 맞물린 문양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밋밋한 기와도 아니었습니다. 흙을 털어낸 자리에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부릅뜬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 그리고 험상궂게 일그러진 도깨비의 얼굴이었습니다. 귀면화! 잡기를 쫓기 위해 지붕이나 처마 끝에 장식하는 도깨비 얼굴 무늬 기와, 그것은 명백한 고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도 13세기 고려군이 즐겨 사용하던, 특히 대몽항쟁의 최전선에 섰던 삼별초가 진도와 제주도 요새에 남겼던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삼별초는 1273년 제주도에서 여몽연합군에게 패배에 전멸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들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탈출해 류큐, 즉 오키나와로 건너가 류큐 왕국의 기틀을 다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저 가설로만 취급받던 그 이야기가 지금 제 눈앞에서 실체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비켜요. 외부인은 접근 금지입니다. 다나카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당혹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유물 발견이라면 기뻐해야 마땅할 고고학자가 왜 저토록 공포에 질려 있는 걸까요? 그거 고려 기와 아닙니까? 귀면화 같은데. 잠깐만 봅시다. 제가 일본어로 묻자 다나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급하게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코드 레드. 지하, 이 구역 봉쇄해. 당장 블루시트 가져와. 순식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현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공사 관계자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절도 있는 동작, 일본 내각관방 정보실 소속 요원들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칠게 뒤로 물러나게 하고 발견된 기와 주변에 푸른색 방수포를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살인, 사건 현장을 은폐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면서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리려 했던 것은 단순한 기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하는 역사, 오키나와의 뿌리가 일본이 아닌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만약 저 기와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일본 정부가 주장해온 오키나와 영유권의 정당성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태주 선생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이 필요해서요. 어느새 제 뒤로 다가온 중년의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카하시라고 불리는 내각관방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인매는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중한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단순한 안전 점검치고는 분위기가 살벌하군요. 방금 나온 유물, 확인 절차 없이 덮어버리는 건 고고학적 절차 위반입니다. 제가 맞받아치자 다카하시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건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쓰레기에는 관심을 끄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인 논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이 진실을 덮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혼란스러운 틈을 타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이 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도깨비에 부릅뜬 눈은 선명하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700년 전의 망령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우리의 역사를 되찾아 달라고 말입니다. 숙소에 도착해 방문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을 뒤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문고리는 미세하게 비틀려 있었고 문틈에 끼워두었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울리며 제 층에 도착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제가 국제적인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솟구쳤습니다. 일본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오키나와의 붉은 흙 아래 묻혀있던 그 기와 한 조각이 이제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비상계단 손잡이를 잡고 미친 듯이 몸을 날렸습니다. 쿵쿵쿵. 등 뒤에서 들려오는 구둣발 소리가 심장 박동보다 빠르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700년 전의 기와 한 조각이 이토록 무거운 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층, 2층, 1층. 저는 로비가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그들의 눈과 귀가 깔려 있을 게 뻔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렌터카 열쇠가 짤랑거리는 소리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지하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엑셀을 밟으며 백미러를 확인한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차를 향해 손을 뻗으며 무언가 소리쳤지만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는 이미 출구 쪽으로 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아 시내의 도로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번쩍였지만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제거리의 인파를 피해 차를 외곽으로 몰았습니다. 손은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고작 유물 하나 때문에 자국 내에서 외국인 학자를 추격한다? 이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무리수를 둔다는 건 그 유물이 가진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반증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인적이 드문 해안가 마을 어귀에 있는 허름한 넷카페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개인실에 몸을 구겨 넣고 나서야 겨우 거친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눅눅한 담배 냄새가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스마트폰을 연결했습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급하게 찍은 탓에 사진은 흐릿했습니다. 저는 이미지 보정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명암을 조절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며 기와 표면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흙먼지가 걷히자 기와에 새겨진 문양들이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봐도 그것은 명백한 고려의 귀면화였습니다. 부릅뜬 눈, 뭉툭한 코, 그리고 입에 문 날카로운 송곳니. 한반도의 도깨비가 오키나와의 붉은 흙 속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확인하고 싶었던 건 도깨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와 하단, 흙이 묻어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했던 귀퉁이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픽셀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선명도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게 패인 글자의 흔적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삼별초, 그리고 그 옆에 새겨진 연호, 지원 10년. 지원 10년이면
서기 1273년 역사 교과서에서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여몽연합군에게 패배하고 전원 옥쇄했다고 기록된 바로 그 해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기와는 삼별초가 전멸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바다를 건넜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패잔병이 아니라 자신들의 연호를 새길 만큼 조직적인 세력을 유지한 채 이곳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역사를 다시 써야 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은 오키나와, 즉 류큐 왕국이 고대부터 일본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배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류큐 왕국의 건국 시조가 고려의 정예군이었다면 일본의 논리는 뿌리째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다카하시와 일본 내각권방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현장을 덮으려 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700년 동안 묻혀있던 핵폭탄이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올려둔 제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태주 선생님, 짐을 두고 가셨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다카하시였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그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건이라니요. 우리는 그저 선생님의 안전을 걱정할 뿐입니다. 지금 나하 공안과 항만은 보안 검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테러 위협 정보가 감지되었다는군요. 물론 선생님 같은 외국인이 출국하기에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겠죠. 특히 국가 중요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는 이미 제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테러 위협이라니 저 하나를 잡기 위해 공항을 통제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가지고 가신 사진, 그리고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 그 두 가지만 깨끗이 지워두신다면 안전하게 서울행 비즈니스석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오키나와의 바다는 아주 깊고 어둡다는 걸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고고학자가 유적지가 아닌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건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할까 생각했지만 제가 움직이는 순간 그들에게 위치가 노출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영사관으로 가는 길목마다 그들이 깔려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 도깨비가 저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USB에 사진 파일을 백업하고 클라우드 서버에 이중 암호를 걸어 업로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체포되거나 사라지면 이 파일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입니다. 이 진실을 터뜨리려면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감시망을 뚫고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키나와로 오기 전 읽었던 논문 하나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류큐 독립을 주장하는 젊은 활동가이자 류큐 왕가의 반계 후손이라고 알려진 남자. 일본 본토의 차별에 맞서 가장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인물. 아라가키 켄. 그라면 저를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진실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는 목숨이라도 걸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마침 오늘 밤 후텐마 미군 기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카하시가 보낸 사냥개들이 제 위치를 추적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넷카페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습했고 어디선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에 쫓기는 도망자이자 700년 된 진실을 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택시를 잡는 대신 저는 어둠이 깔린 골목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키나와의 밤이 저를 삼키려 하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붉은 기와 조각보다 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 방향으로 이어진 도로는 봉쇄되어 있었지만 저는 새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굴 조사를 하며 봐두었던 옛 수로가 있었습니다. 진흙탕을 구르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멀리서 확성기 소리와 함께
수천 명의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제가 찾아야 할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는 순간 이 싸움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냐?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손전등 불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들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쇠파이프를 든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시위대의 외곽을 지키는 자경단원인 듯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외부인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상한 놈이군. 공안의 첩자냐? 청년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뒤쫓아오는 추격자들에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침착한 척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라가키 켄.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청년의 눈매가 꿈틀했습니다. 아라가키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훑어보더니 무전기에 대고 짧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턱짓으로 어둠 속의 새끼를 가리켰습니다. 허튼 수작 부리면 이 바닥에서 못 나갈 줄 알아? 저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언덕을 넘자 시야가 탁 트이며 거대한 빛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철 조망 너머로는 육중한 수송기와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이착륙을 반복하고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수천 명의 오키나와 시민들이 촛불과 깃발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습한 밤 공기에는 땀 냄새와 분노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인파 속에 섞여 몸을 숨겼습니다. 오키나와를 돌려달라. 미군은 떠나라.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확성기에서 터져나오는 구호 소리가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0년 동안 억눌려온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 제가 찾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라가키 켄.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거대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류큐의 혼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그는 마이크를 잡고 군중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담장 너머를 보십시오. 저들이 우리의 땅을 짓밟고 우리의 하늘을 더럽히는 동안 도쿄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일본의 방파제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총알바지가 되어야 하는 곳, 평화로울 때는 쓰레기장 취급을 받는 곳,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듯 절절했습니다. 군중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일본인입니까? 아니면 식민지 노예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역사를 지우고 이제는 우리의 자존심마저 짓밟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래 독립된 왕국의 주인이었습니다. 바다를 호령하던 해상 왕국의 후예였습니다. 아라가키의 연설은 뜨거웠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독립된 왕국이라는 자부심만으로는 현재의 거대한 억압을 뚫기에 역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일본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니 일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뿌리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시위대가 행진을 준비하며 어수선해진 틈을 타 저는 무대 뒤편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물러서시오. 관계자 외출입 금지입니다. 한국에서 온 고고학자입니다. 아라가키 씨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슈리성 지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호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슈리성? 지금 장난합니까? 돌아가시오. 그들이 저를 밀쳐내려던 순간 저는 주머니에서 급히 메모지와 펜을 꺼내 휘갈겨 썼습니다. 당신들의 진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삼별초. 그리고 귀면화. 저는 메모지를 경호원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소리쳤습니다. 이걸 그에게 보여줘요. 안 그러면 평생 일본의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제 외침에 경호원이 멈칫했습니다. 잠시 후 메모지를 들고 들어갔던 경호원이 사색이 되어 뛰어나왔습니다. 들어오랍니다. 천막 안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라가키 켄은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했습니다. 그는 제 메모지를 구겨 쥐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한국인 고고학자? 진짜 아버지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아라가키 씨, 일본 공안이 저를 쫓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덮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주위를 살핀 뒤
스마트폰을 꺼내 확대해 두었던 사진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틀 전 슈리성 지하에서 나온 겁니다. 아라가키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기와 조각 아닙니까? 도깨비 문양 같은데? 그냥 기와가 아닙니다. 여기 귀퉁이에 새겨진 글자를 보십시오. 삼별초. 700년 전 몽골 제국에 맞서 끝까지 항전했던 고려의 정예군입니다. 아라가키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삼별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역사책에는 류큐 왕국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지 않죠? 일본은 큐슈 남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세웠다고 가르치고, 하지만 이 기와는 말합니다. 류큐를 세운 건 일본의 변방민이 아니라 대륙의 최정예 군대였을 수 있다고. 당신들의 조상은 쫓겨난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개척한 영웅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천막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라가키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쥐고 있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본의 이류 시민이라는 열등감과 싸워온 그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양, 건축 양식, 그리고 연호까지 모든 것이 고려의 것과 일치합니다. 일본 정부가 왜 그토록 슈리성 지하 발굴을 통제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실이 밝혀지면 오키나와는 더 이상 일본의 부속 도서가 아니게 되니까요. 당신들은 일본의 동생이 아니라 한국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아라가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고여있던 울분이 걷히고 그 자리에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경계가 연대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제, 그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막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무전기를 든 사내가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켄, 큰일 났어. 공안들이 들이닥쳤어. 평소랑 달라. 시위 진압이 목적이 아니야. 누군가를 찾고 있어. 다카하시의 사냥개들이 벌써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온 것입니다. 밖에서는 비명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라가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따라오시오. 뒷길이 있습니다. 아라가키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오키나와의 운명을 바꿀 열쇠입니다. 절대 뺏겨선 안 됩니다. 우리는 천막 뒤쪽을 칼로 찢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거기서 라는 고함과 함께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의 젊은 호랑이가 제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700년 전 고려의 장군과 류큐의 원주민이 손을 잡았듯이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적을 피해 함께 어둠을 뚫고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의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우리가 가야 할 험난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역사의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낡은 승합차가 세워진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아라가키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권총의 장전 소리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휴대전화 내려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남자는 다카하시의 수하가 분명했습니다. 검은 양복에 소음기 장착 권총, 차가운 살기가 공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싶었습니다. 700년의 진실이 고작 총알 한 방에 다시 묻히게 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선 아라가키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비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나? 도쿄의 긴자가 아니야. 여긴 오키나와의 뒷골목이라고. 아라가키가 휘파람을 불자 승합차 뒤편과 폐건물, 그림자 속에서 건장한 청년들이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양복 입은 사내를 포위했습니다. 타요. 빨리. 둔탁한 타격음이 울리는 사이 우리는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낡은 엔진이 굉음을 내며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아라가키가 백미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한 박사님,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들이 총까지 꺼냈다는 건 오늘 밤 우리를 죽여서라도 입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살고 싶으면, 아니 이 진실을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터뜨려야 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아라가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구독자 30만 명을 보유한 오키나와
독립운동의 핵심 채널이었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다. 우리는 고려의 형제다. 나 시내의 허름한 안전가옥. 조명이라고는 낡은 형광등 하나뿐이었지만 그 어느 스튜디오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3, 2, 1. 시작.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제 얼굴은 흙투성이에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고고학자 한태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목숨 걸고 숨기려 했던 슈리성 지하의 진실입니다. 저는 귀면화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도깨비 문양, 삼별초라는 글자, 그리고 지원 10년이라는 연호까지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오키나와의 뿌리가 일본이 아닌 한반도의 삼별초에 있을 수 있다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아라가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들리십니까? 오키나와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륙을 호령하던 전사들의 후예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접속자 수가 순식간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말도 안 돼. 삼별초가 류큐를 세웠다고? 일본 정부가 이걸 숨기려 했다는 게 더 소름이다. 증거가 너무 확실하잖아.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오고 있어. 아라가키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속보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내각관방 장관 긴급 브리핑. 한국인 학자의 주장은 악의적인 날조. 일본 우익단체. 나시내 한국인 상점가로 집결. 트위터에는 유리창이 깨진 한국 식당 사진과 불타는 태극기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교민들의 댓글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 길, 너무 멀리 갔나? 제가 머리를 감싸 주자 아라가키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박사님, 상처를 째야 고름이 나오는 법입니다. 지금 저들이 발악하는 건 그만큼 두렵기 때문입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무언가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이곳도 안전하지 않아. 이동해야 해. 우리가 짐을 챙겨 뒷문으로 나가려던 찰나 아라가키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켄, 도망쳐. 경찰이 아니야. 자위대야. 육상자위대 병력이 시내로 진입하고 있어. 군대라니. 일본 정부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고작 유물 하나 때문에 자국 영토에 군대를 투입한다는 건 그들이 이 사태를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아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곳곳에서 붉은 화염이 치솟고 있었고 거리에는 장갑차의 서치라이트가 뱀처럼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서울이었습니다. 한태주 박사님 되십니까? 여기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입니다. 지금 박사님의 방송 대통령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박사님을 테러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옥상 철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머리 위를 덮쳤고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거기 꼼짝 마라. 저항하면 발포하겠다. 하늘에는 헬기가, 땅에는 장갑차가, 건물 안에는 무장 병력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독 안에 든쥐 신세였습니다. 아라가키가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박사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여기는 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의 후예죠. 그가 옥상 난간을 가리켰습니다. 건물 아래는 건풀은 바닷물이 넘실대는 항구의 하역장이었습니다. 높이는 좋기 15m.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군화 발소리가 옥상 계단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일본 감옥에서 썩을지 아니면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길지. 저는 대통령실과의 통화가 끊기지 않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라가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갑시다. 고려의 형제여. 우리는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면 위로 쏟아지는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물속까지 하얗게 비췄지만 우리는 컨테이너 선박의 거대한 그림자 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라가키는 마치 물개처럼 능숙하게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참을 헤엄쳐 낡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부둣가 구석진 곳으로 기어 올라갔을 때 저는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젖은 몸을 이끌고 어선 창고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방수팩에 넣어둔 휴대전화는 무사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뉴스 알림들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속보, 중국 외교부 성명 발표. 류큐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중국 해군, 야오닝함 항모 전단 오키나와 인근 해역으로 이동 중. 일본이 흔들리는 틈을 타 중국이 발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젠장,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을 건드렸군요. 제가 쓴 웃음을 짓자 아라가키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박사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이 개입하면 일본은 더 강경하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에도 중국에도 마음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제3의 대안이 나타난다면 700년 전의 혈맹,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대국인 한국이 손을 내민다면요? 한국이 정말 우리를 위해 움직여 줄까요? 제가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저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중국 움직임 보고 계시죠?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일본은 오키나와를 통제할 명분을 잃어가고 있고 중국은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사님,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면 한일 관계는 파탄납니다. 그럼 중국이 오키나와를 삼키는 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류큐가 중국 땅이 되면 다음은 이어도고 그 다음은 제주도입니다. 그때 창고 밖에 소란이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켄, 큰일 났어. 나, 항구 쪽에 중국 어선단이 몰려오고 있어. 말이 어선이지. 사실상 민병대야. 상륙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일본 애들은 뭐 하고 있어? 자위대는 시내에서 시위대 막느라 정신없고 해상보안청은 쪽수에서 밀려서 접근도 못하고 있어. 아라가키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사님, 한국 정부는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군요.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쇠파이프를 집어 들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항구로 갑니다.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죠. 미쳤습니까? 맨몸으로 뭘 어쩌겠다고요? 그럼 어쩝니까? 일본은 우리를 버렸고 한국은 망설이고 있는데 그의 절규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다려요. 저는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실장님, 지금 오키나와 시민들이 맨몸으로 중국 민병대를 막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700년 전 우리가 그들을 버리고 떠났을 때처럼 또다시 그들을 외롭게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대통령님께 전해주세요. 지금 오키나와가 기다리는 건 거창한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형제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라가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같이 갑시다. 나도 삼별초의 후예니까. 우리는 항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멀리서 붉은 깃발을 단 수십 척의 배들이 검은 파도를 가르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둣가에는 쇠파이프와 돌멩이를 든 오키나와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들의 등 뒤로 새벽의 여명이 붉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 시내 곳곳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이 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위로 굵은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오키나와는 혼자가 아니다. 화면 속 시민들은 태극기와 함께 류큐 왕국의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달리던 아라가키가 멈춰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보고 있나? 다카하시. 그리고 시진핑. 제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혈맹이다. 막아? 저놈들 발 못 붙이게 해. 아라가키의 고함과 함께 부둣가에 모인 시민들이 돌멩이와 빈 병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민병대가 탄 고무보트는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어민이 아니었습니다. 헬멧과 곤봉으로 무장한 중군사 조직이었습니다. 비켜라. 방해하면 체포한다. 확성기에서 서툰 일본어로 경고 방송이 터져 나왔지만 오키나와 청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퍽 억하는 소리와 함께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라가키를 도와 민병대의 방패를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훈련받은 그들의 조직력을 맨몸으로 막아내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가 달랐습니다. 김 교수, 대학 시절 저를 가르치셨던 한국고문서학계의 거두이신 김중원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상황이 태주야, 뉴스 보고 있다. 지금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보낸 기와 사진,
그리고 아까 방송에서 보여준 연호 말이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지원 10년. 1273년이요. 그래. 그게 결정적이다. 내가 지금 규장각에 보관된 삼별초 항쟁록 필사본을 뒤지고 있었는데 기가 막힌 걸 찾았다. 너 아라가키라는 청년 옆에 있냐? 네. 바로 옆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친구 성이 아라가키라고 했지? 한자로 새 신자의 담원자 쓰는 거 맞지? 네. 맞습니다만 그게 왜요? 삼별초의 수장이었던 김통정 장군. 그가 제주도에서 탈출할 때 데리고 나간 부관 중에 신원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고려사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 항쟁록에는 신원 장군이 배 3척을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다고 적혀 있어. 신원, 일본식으로 읽으면 아라가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라가키 켄. 그가 단순히 류큐 왕가의 반계 후손이 아니라 삼별초 장군의 직계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 그거 확실합니까? 항쟁록에 신원 장군의 가문 문양이 그려져 있다. 2개의 원이 겹쳐진 형태인데 그 안에 잠시만요. 저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아라가키를 낚아채듯 끌어당겼습니다. 켄, 당신 집안 문양. 가문 상징이 어떻게 생겼어? 아라가키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땀과 피가 뒤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묻습니까? 빨리. 중요해서 그래. 그는 품속에서 작은 부적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가문의 수호 부적이라고 했습니다. 낡은 천 위에 수놓아진 문양. 2개의 원이 겹쳐져 있고 그 안에 3개의 별이 박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2개의 원 안에 별 3개 맞습니까? 그래. 삼별초를 상징하는 3개의 별. 그거다. 태주야. 그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야. 그 청년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고 증거야. 전화기 너머 교수님의 외침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라가키를 바라보았습니다. 700년 전 고려의 무인 신원 장군이 낯선 섬에 도착해 뿌리를 내리고 그 피가 이어져 지금 제 눈앞에 청년에게까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켄, 잘 들어. 너는 일본인이 아니야. 류큐인도 아니야. 너는 고려 무신의 후예다. 제가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무슨? 너의 조상은 700년 전 몽골과 싸우던 고려의 장군 신원이야? 너의 성씨 아라가키는 신원이라는 이름을 일본식으로 읽은 거고 너희 가문의 문양, 그 별 3개가 삼별초를 뜻한다고. 아라가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평생을 헤매던 그에게 이보다 더 명확하고 충격적인 답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고려 장군의 후손.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매캐한 가스가 부둣가를 뒤덮었습니다. 중국 민병대가 본격적으로 진압 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콜록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 사이로 곤봉 세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밀어붙여. 싹 다 쓸어버려. 민병대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라가키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700년 전 대몽 항쟁의 최전선에서 적을 베던 무인의 피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찢어진 티셔츠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대형 유큐 깃발을 집어 들었습니다. 다들 내 뒤로 와. 아라가키가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웅장한지 난투극을 벌이던 민병대원들조차 멈칫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삼별초다.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증거다. 그가 깃발을 창처럼 휘두르며 민병대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민병대원들이 주춤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오키나와 청년들도 아라가키의 외침에 감전된 듯 다시 일어섰습니다. 와! 함성이 부둣가를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자존심을 되찾는 성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라이브 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팩트입니다. 저 청년이 바로 삼별초 장군의 후손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 형제가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화면 속 아라가키는 마치 전쟁 영화의 주인공처럼 싸웠습니다. 곤봉이 날아오면 깃대로 막아내고 방패를 든 적을 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미쳤다. 진짜 장군님 포스네. 정부는 뭐하냐? 당장 군함 안 보내고 내가 지금 오키나와행 비행기 표 알아보고 있다. 같이 싸우러 갈 사람?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키나와 교민 보호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해군 파병 요청이 순식간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병대의 증원 병력이 상륙하면서 시민들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아라가키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박사님,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민병대원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저놈 잡아. 저놈이 주동자다. 곤봉이 아라가키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우웅.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위를 향했습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헬기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를 쫓던 일본 경찰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체 옆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 US 네이비 미 해군 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회색 선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모다. 미군 항모가 왔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 전단이 나 앞바다에 출현한 것입니다. 헬기에서 확성기 방송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미 해군이다. 즉각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 영어로 경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민병대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개입한 이상 그들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개입이 우리에게 마냥 좋은 소식일까요? 그들은 오키나와를 구하러 온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기지를 지키러 온 걸까요? 헬기가 부둣가 공터에 착륙하고 완전 무장한 미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중국 민병대와 오키나와 시민들 사이를 가로막고 총구를 겨눴습니다. 모두 무기 버려. 움직이면 쏜다. 아라가키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그가 미군을 향해 소리치자 지휘관으로 보이는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라가키를 무시하고 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당신이 한태주 박사입니까? 그렇습니다만 워싱턴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워싱턴이라니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져 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판을 어떻게 짤 생각인 걸까요? 저는 아라가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켄. 내가 가서 단판 짓고 올게. 제가 미군 헬기에 오르려는 순간 아라가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 묻은 부적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가져가십시오. 우리 가문의, 아니, 우리 민족의 증표입니다. 부디 우리를 팔아넘기지 말아주십시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발 아래로 작아지는 아라가키와 오키나와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너머로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워싱턴으로 옮겨갑니다. 700년 전의 기와 한 조각이 세계 패권의 심장부를 겨누게 된 것입니다. 헬기가 항모 갑판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수송기로 옮겨 탔습니다. 목적지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거쳐 워싱턴 DC. 12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라가키가 쥐어준 피 묻은 부적을 만지작거리며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봤습니다. 미국은 왜 저를 불렀을까? 단순한 참고인 조사? 아니면 입막음? 백악관 지하 상황실, 일명 시츄에이션 룸에 들어서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오키나와 해역의 위성 사진과 실시간 뉴스 화면이 띄워져 있었고, 긴 테이블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한태주 박사, 먼 길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건조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악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박사가 터뜨린 그 기와 이야기, 그리고 삼별초 가설, 우리 분석팀이 검증을 마쳤습니다. 놀랍더군요. 팩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의 말에 안도감이 스쳤지만 이내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를 여기까지 부른 이유는 뻔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박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오키나와 독립? 아니면 한국으로의 귀속? 제가 원하는 건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더 이상 강대국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대답에 국방장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진한 소리. 국제 정치는 동화책이 아닙니다. 박사, 지금 오키나와가 흔들리면 태평양 방어선 전체가 무너집니다. 중국이 저 틈을 노리고 들어오면 괌도 하와이도 안전하지 않아요. 일본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건 우리 국익에 치명적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방관하실 겁니까?
중국이 류큐 속국론을 들고 나온 마당에 일본의 지배력은 이미 명분을 잃었습니다. 오키나와 시민들이 일본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지를 유지하겠습니까? 제가 반박하자 국가안보보좌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박사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립감은 예전 같지 않아요. 특히 이번에 자위대를 투입한 건 악수였습니다. 오키나와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새로운 지도를 띄웠습니다. 동북아시아 지도 위에 붉은색과 파란색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만약 오키나와가 친중 국가가 된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제1도련선이 뚫리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억지로 일본에 붙들어 매면 내전 상태가 지속될 거고 미군 기지 운영은 마비될 겁니다. 딜레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박사가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네.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본은 싫어하지만 한국에는 호의적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박사가 밝혀낸 그 혈연적 연결고리, 그게 아주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될 수 있더군요. 만약 오키나와가 한국과 특수관계를 맺는다면 그들은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니까요. 그의 말뜻을 이해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은 오키나와를 일본에서 떼어내 한국의 영향권 아래 두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낡은 파트너 대신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통해 오키나와를 관리하겠다는 계산. 하지만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전쟁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일본은 길길이 날뛰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선택지는 없습니다. 중국에게 뺏기는 법보다는 차라리 한국과 공유하는 게 나으니까요. 게다가 일본 경제, 지금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율과 무역 카드로 압박하면 일본 총리도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의 냉철한 현실 인식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역사적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냐 아니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럼 저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론전을 계속하십시오. 오키나와와 한국의 형제를 강조하고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세요. 한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달라는 겁니다. 단, 반일 감정을 너무 자극해서 일본을 적으로 돌리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한미일 삼각 공조의 틀을 깨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아주 교묘한 줄타기였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은 살려주되 실질적인 영향력은 한국으로 넘겨라.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그럼 박사는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는 아마 일본 자위대의 계엄령 하에 철저히 짓밟히겠죠. 아라가키라는 그 청년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아라가키와 오키나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행기가 대기 중입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다시 수송기에 오르며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공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단순히 학문적 발견을 넘어 국제 정치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박사님, 삼별초 유물이 진짜입니까? 미국 다녀오셨다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셨나요? 일본 정부의 체포 영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쏟아지는 질문들을 뒤로하고 준비된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낯익은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사님.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통령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실장은 저에게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상황을 보여주는 실시간 보고서였습니다. 상황은 제가 떠날 때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민병대는 물러갔지만 그 자리를 일본 자위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하 시내 곳곳에 검문소가 세워졌고 아라가키를 비롯한 독립운동 지도부는 수배령이 내려져 지하로 숨어든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이 봉쇄를 풀지 않으면 오키나와는 고립됩니다. 식량과 의약품도 바닥나고 있고요. 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심 중이십니다. 미국의 시그널은 받았지만 전면적으로 나서기엔 부담이 크니까요. 박사님이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고 일본도 반박할 수 없는 명분.
대통령실 본관에 도착하자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박사. 당신이 쏘아 올린 공이 너무 커져서 이제 제가 감당하기 버거울 지경입니다. 대통령이 쓴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하.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겁니다. 운명이라. 좋군요. 그럼 그 운명을 한번 개척해 봅시다. 박사, 당신이 가져온 그 부적, 그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아라가키의 피 묻은 부적을 꺼내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그 부적을 어루만졌습니다. 삼별초, 700년 전 고려 조정은 그들을 반역자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군요.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대사를 초치하라고 하세요. 더 이상 조용한 외교는 없습니다. 각하, 괜찮으시겠습니까? 미국이 묵인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치고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이류 국가로 남는 겁니다. 오키나와로 가는 민간 구호 선박단을 조직하세요. 해경 함정 호위 붙여서. 대통령의 결단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박사, 당신도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그 배에. 물론입니다. 제가 시작한 일, 제가 끝을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대통령의 담화문이 전파를 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일본 정부에 고합니다. 역사는 지울 수 없으며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키나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구호 물품이 답지했고 자원봉사자들이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부산항에는 수천 톤급의 페리선과 화물선들이 집결했습니다. 선체 옆면에는 한국 류큐형제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주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고 해상자위대 함정을 오키나와 근해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한국 선박이 영해를 침범할 경우 물리적 조치를 불사하겠다. 전쟁의 먹구름이 동중국해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항에서 출항 준비를 마친 9호선 형제호의 갑판에 섰습니다. 멀리 수평선 넘어 아라가키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준비됐나? 선장님이 비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갑시다.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척의 배들이 일제히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마치 700년 전 진도를 떠나 제주도로 다시 오키나와로 향했던 삼별초의 선단처럼 우리는 역사의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일본의 해상 봉쇄를 뚫고 오키나와에 닿을 수 있을까요? 저 멀리 파도 너머에서 회색빛 군함들이 포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뱃머리를 때릴 때마다 하얀 포말이 갑판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부산항을 떠난 지 10시간째. 우리 선단은 대한해협을 지나 동중국해에 거친 바다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형제호를 선두로 식량과 의약품을 실은 화물선 5척, 그리고 우리를 호위하는 해경, 경비함 3척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선교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붉은 점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제2호위대군 소속 구축함들이 오키나와 북쪽 해역에 방어선을 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사님, 일본 측에서 무전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회항하지 않으면 경고 사격을 하겠답니다. 선장님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시하십시오. 우리는 비무장 민간 선박입니다. 국제법상 인도적 지원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붉은 점들이 실탄을 장전한 포문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저 멀리 수평선의 회색빛 강철벽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최신형 이지스함 아타고였습니다. 그 뒤로 구축함 2척이 양 날개를 펼치듯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는 일본 해상자위대다. 귀 선박은 일본 영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라. 반복한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라. 스피커를 찢을 듯한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아타고 함의 주포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회전했습니다. 그 위압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선장님, 속도 줄이지 마세요. 여기서 멈추면 다 끝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선장님은 입술을 깨물며 조타기를 꽉 잡았습니다. 알겠소. 내 배 인생 30년. 저놈들한테 쫄아서 뱃머리 돌린 적 없소.
형제호가 거침없이 전진하자 일본 구축함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쾅! 우리 배 전방 500m 해상의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배가 요동쳤고 선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친놈들! 진짜 쏘잖아.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군 줄이고 있을 형제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물러서는 건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이더병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박사님, 오키나와 쪽에서 뭔가 오고 있습니다. 어선입니다. 수십, 아니 수백 척입니다. 망원경을 들어 남쪽 바다를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깃발과 태극기를 매단 작은 어선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의 뒤쪽을 포위하듯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저건 아라가키, 가장 앞장선 낡은 어선 갑판 위에 낯익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확성기를 든 아라가키 켄. 그는 일본 함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길을 비켜라. 우리 형제들이 오고 있다. 그의 외침에 수백 척의 어선들이 동시에 백고동을 울렸습니다. 뿌우.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팡파르처럼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앞에는 한국의 9호 선단, 뒤에는 자국의 어민들,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 일본 함대 사령관의 다급한 무전이 도청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민들을 향해 포를 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형제호는 일본 구축함 사이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뚫었다. 우리가 뚫었다. 선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아라가키의 어선단이 우리 배 양옆으로 붙으며 호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판으로 뛰어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켄, 살아있었구나. 박사님, 늦지 않게 와주셨군요. 아라가키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나하 항구에 도착했을 때 부둣가는 이미 인산인해였습니다. 수만 명의 오키나와 시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접안하자마자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류큐 만세, 형제들이여, 어서 오십시오.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태극기와 류큐 깃발이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배에서 내려 아라가키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정말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약속했잖아. 우린 형제라고. 우리는 준비해온 구호 물품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쌀 포대, 라면, 박스, 생수, 의약품. 박스마다 한국에서 사랑을 담아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초코파이를 받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인들은 제 손을 잡고 연신 아리가또, 아니 고맙습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자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700년 동안 끊어졌던 혈맥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하 시내 광장에서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위가 아닌 축제였습니다. 아리랑과 오키나와 민요가 어우러져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간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700년 전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고 중국은 우리를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광장은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아라가키가 제 옆에 서서 외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선언합니다. 오키나와는 더 이상 일본의 변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고려에 있고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 순간 광장 한가운데 개양대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큐 왕국의 깃발인 삼성천지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밤바람에 펄럭이는 두 깃발을 보며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CNN, BBC 등 외신들은 동북아시아의 지각 변동, 새로운 혈맹의 탄생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는 침통함에 빠졌고 베이징의 중남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축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전체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하겠답니다. 그리고 식수 공급도 끊겠다고 합니다. 다카하시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막지 못하자
아예 섬 전체를 말려 죽이겠다는 잔인한 수법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광장의 가로등이 파타고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음악 소리도 멈췄습니다. 공포가 다시 엄습했습니다. 이런 비열한 놈들. 아라가키가 이를 갈았습니다. 병원에는 전기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고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며칠 못 가 대재앙이 닥칠 뻔했습니다. 박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에서 발전선을 보내줄 수는 없습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 당장 오늘 밤을 넘기는 게 문제야.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켄, 추리성 지하. 우리가 발견했던 그곳, 거기 수로가 있지 않았어? 수로요? 네, 옛날 왕궁에서 쓰던 지하 우물이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고려의 축성 기술이야. 삼별초는 장기항전에 대비해 성 안에 반드시 우물을 팠어. 그것도 아주 깊고 마르지 않는 용천수를 찾아서 그 지하수를 퍼올리면 최소한 식수는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7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다 메워졌을 텐데요. 아니, 일본 놈들이 덮으려고 했던 게 단순히 기와뿐만이 아니었을 거야. 그들은 그 수로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만약 우리가 그 수맥을 다시 찾는다면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어. 하지만 슈리성은 지금 자위대가 점거하고 있습니다. 거길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하지만 넌 알잖아. 어릴 때 놀던 개구멍. 비밀 통로 같은 거. 아라가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있습니다. 왕가 후손들만 아는 비밀 입구. 할아버지가 알려주셨던 곳이 있어요. 좋아. 가자. 이번에는 물을 찾으러.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도시는 유령처럼 고요했지만 우리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자위대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슈리성 지하로 잠입해야 하는 미션.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지하 깊은 곳에 다카하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우리가 올 것을 예상하고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레이저 조준점이 제 가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슈리성 북쪽 성벽 아래 덩굴 식물로 뒤덮인 좁은 배수구 입구. 아라가키가 망설임 없이 덩굴을 걷어내자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입니다. 어릴 때 담력 시험한다고 들어갔다가 길을 잃을 뻔했죠. 왕궁 지하 창고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기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나아갔습니다. 지상에서는 수십만 명의 오키나와 시민들이 목마름과 어둠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그들은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30분쯤 기어갔을까? 공간이 넓어지더니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700년 전 고려의 석공들이 쌓아 올렸을 아치형 천장. 그리고 그 아래로 흐르는 맑은 물소리. 찾았다. 수로야. 바닥에는 맑은 지하수가 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물을 퍼올릴 수만 있다면 나 시내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쥐새끼들은 구멍을 잘 찾는군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카하시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소음기 달린 소총을 든 특수부대원들이 우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태주 박사, 그리고 아라가키 군. 여기가 당신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다카하시의 얼굴은 비틀린 미소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독사였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시민들을 다 죽일 셈이야? 제가 소리치자 다카하시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전쟁 범죄? 아니지. 이건 반란 진압이야. 그는 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독극물이었습니다. 이걸 수로에 풀고 당신들 시체를 옆에 놔두면 끝입니다. 오키나와 놈들은 당신들을 저주하며 다시 일본 품으로 기어 들어오겠지. 소름 끼치는 계획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라가키, 도망쳐. 제가 소리치며 다카하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원의 개머리판이 제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아라가키도 순식간에 제 앞당에 무릎이 꿇렸습니다. 자, 유언이나 남기시죠. 다카하시가 제 머리에 권총을 겨눴습니다. 차가운 총구가 이마에 닿았습니다. 다카하시, 넌 졌어. 이미 전 세계가 진실을 알았어. 닥쳐.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야.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지상에서 쿵 하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천장의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해병대입니다.
정문이 뚫렸습니다. 미친. 한국 대통령이 돌았군. 다카하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인 것입니다. 미국의 묵인하에 한국 해병대 특수부대가 오키나와 교민 보호를 명분으로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유엔과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일본의 봉쇄는 명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린 형제를 구하러 온 거야.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라가키가 몸을 날려 다카하시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다카하시가 쓰러지면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은 빗나가 천장을 때렸습니다. 수로 입구 쪽에서 섬광탄이 터지며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엎드려. 한국말이었습니다. 방독면을 쓴 검은 5세 대원들이 연기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된 현장. 다카하시의 부하들이 쓰러졌습니다. 한태주 박사님, 무사하십니까? 팀장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극기가 선명한 패치가 어찌나 반갑던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기 다카하시를 잡으세요. 다카하시는 구석에 처박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라가키가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독약, 네가 마셔라. 아라가키가 독극물 병을 다카하시의 입에 들이대자 그가 사색이 되어 손을 저었습니다. 살려줘. 비겁한 자식. 아라가키는 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독약이 흩어졌습니다. 우린 너 같은 살인자가 아니야. 법의 심판을 받아라. 우리는 서둘러 지하수를 퍼올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가져온 휴대용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콸콸콸. 맑은 물이 호스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물이 간다. 우리는 특수부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슈리성 광장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군 헬기가 상공을 선회하며 경계를 서고 있었고 일본 자위대는 물러서 있었습니다. 박사님, 헬기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헬기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자위대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켓포 한 발이 헬기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륙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벽잔해 뒤에 고립되었습니다. 탄약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아라가키가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후회하십니까? 아니.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때 밤하늘을 가르는 묵직한 손익붐이 들려왔습니다. 쿠웅. 고개를 들자 태극 마크를 단 KF 20일 보람의 전투기 편대가 초저공 비행으로 슈리성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플레어가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에서는 거대한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전단 세종대왕함을 필두로 한 최정예 함대가 오키나와 앞바다에 도착한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에 경고한다. 즉시 사격을 중지하고 물러나라. 함대 사령관의 방송이 오키나와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위대의 사격이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순순히 물러설 리 없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일본 총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연결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미일 안보 조약을 동시에 발동시키라고 해. 같은 시각 서울 대통령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의 한라인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지금 당장 군대를 물리십시오. 이건 동맹국 간의 약속 위반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약속 위반이라뇨? 우리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갔습니다. 일본이 자국민을 학살하려는데 방관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도리입니까?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오키나와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은 게 누굽니까?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한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오키나와의 자결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군의 주둔을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일본이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그건 미국이 설득하셔야죠. 만약 거절한다면 우리는 독자 노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벼랑 끝 전술이었습니다. 슈리성 현장. 우리는 성벽 뒤에서 숨죽여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거대한 수송기였습니다. 미공군 마크가 선명한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 후미가 열리더니 수십 개의 낙하산이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군인들의 군복은 미군이 아니었습니다. 푸른 베레모, 유엔 평화유지군 마크를 단 다국적군이었습니다. 슈리성 광장 한가운데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긴급 속보, 유엔 안보리, 오키나와 사태 중재안 통과, 오키나와를 국제평화 특별구역으로 지정.
일본 자위대 즉각 철수.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도달한 것입니다. 서울의 결단이 워싱턴을 움직였고 결국 도쿄를 무릎 꿇린 것입니다. 자위대 지휘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전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탱크의 포신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와! 성벽 뒤에 숨어 있던 우리 대원들과 오키나와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라가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70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녘의 슈리성 광장은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고요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자위대와 교대하고 부상자들이 후송되는 동안 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며칠 후 오키나와에서 역사적인 주민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일본 잔류냐? 완전 독립이냐? 아니면 한국과의 특별 협력 관계냐?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결과의 날, 저는 TV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개표율 99% 확정되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선택은 화면 가득 그래프가 솟아올랐습니다. 한국과의 특별 협력 관계 67%.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일본 잔류 20%. 완전 독립 13%. 700년 전 끊어졌던 형제의 연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복원된 것입니다. 한 달 뒤, 저는 특별 초청을 받아 다시 오키나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자가 아닌 국빈급 대우를 받는 귀빈이었습니다. 나하 공항에 내리자 말끔한 정장 차림의 아라가키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류큐 자치정부의 초대 수반이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켄, 아니 수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에이, 그냥 동생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우리는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복원 공사가 한창인 추리성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붕이었습니다. 일본식 검은 기와 대신 붉은색 고려 기와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마 끝마다 제가 처음 발견했던 그 귀면화들이 부릅뜬 눈으로 남쪽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700년 전 삼별초 장군들이 봤다면 기립 박수를 쳤을 거야. 정전 앞에는 거대한 비석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류큐 형제 맹약비입니다. 그리고 저기 삼별초 장군들을 기리는 사당도 짓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찾아주신 그 귀면화를 모실 겁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00년 동안 이름 없이 묻혀있던 조상들이 드디어 후손들의 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슈리성 광장에서 한 류큐 특별협력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아라가키 수반이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로서 평화와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합니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스가 오키나와 상공을 가르며 태극 문양을 수놓았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대한민국 류큐라는 연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포식이 끝난 후 아라가키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박사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슈리성 뒤편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류큐 전통 의상을 입은 그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려에서 온 손님. 노인이 한국어로, 그것도 아주 예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지역을 지키는 노로, 제사장입니다.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낡은 삼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북쪽에서 붉은 기와를 든 자가 찾아오면 이것을 전해주라는 예언이 있었지요. 상자를 여는 순간 묵은 종이 냄새와 함께 천년의 시간이 훅 끼쳐왔습니다. 그곳에는 일본이 불태워 없앴다던 류큐의 진짜 역사서, 역대보안의 원본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류큐 왕국이 고려와 형제의 예를 맺고 교류했다는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심지어 고구려 유민들이 이곳에 정착해 기술을 전수했다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와 류큐가 한 핏줄이라는 유전자 지도입니다. 아라가키와 노인은 바닥에 엎드려 조상들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공항에 섰습니다. 아라가키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정말 가셔야 합니까? 여기 남아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불씨는 지폈으니 횃불을 드는 건 자네들 몫이지. 저는 주머니에서 슈리성 지하에서 찾았던 귀면화 조각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한국의 유물이 아니라 오키나와의 보물이야.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줄 나침반이지. 아라가키는 떨리는 손으로 기와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슈리성의 붉은 지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푸른 바다 위에 핀 붉은 연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라가키가 답례로 준 작은 기와 파편을 꺼냈습니다. 손끝에 닿는 거친 질감이 700년 전 조상들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당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땅, 우리가 되찾았습니다. 삼별초의 영혼들이 구름 위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김중원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주야, 장하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또 하나 찾은 게 있어. 대마도에 관한 고문서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교수님, 저 이제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역사가 널 가만 놔두겠냐? 전화를 끊고 저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키나와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역사의 퍼즐 조각들은 아직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무기를 쥐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귀환이었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땅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700년 전의 형제, 그 뜨거운 핏줄을 되찾은 것입니다. 오늘 가슴이 뜨거워지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형제여 환영한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오키나와 동포들에게 닿는 가장 따뜻한 포옹이 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뵙겠습니다.